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18페이지에 테마 10번 공동소유를 보도록 합시다. 공동소유는 여러 명이 함께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명,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 여러 명의 결합관계,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느냐, 그런 인적 결합관계 그 유형에 따라서 이 공동소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유, 합유, 총유로, 즉 이 가령 갑을병 세 사람이라고 합시다. 갑을병 세 사람이 한 개의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라고 할 때 이 갑을병의 관계가 이 공유라는 건 그냥 우연히 함께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이 공유예요. 대표적으로 공동 상속이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자식이 상속을 받는데 자식이 한 명이면 단독 상속하는데 우연하게 자식이 여러 명이어서 여러 명이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이게 공유예요. 네, 이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관계가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 위에 있을수록 관계가 느슨하고 아래로 갈수록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돼요. 이 합유는 조합체, 조합원들이란 얘기예요. 조합은 우리가 법적인 개념으로 동업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관계. 친구들 3명이서 퇴직금 받아서 이 퇴직금으로 치킨 가게나 같이 동업하자. 그게 민법상 조합입니다. 어떤 단체, 이렇게 공유처럼 우연히 얽히지는 않았고 어떤 관계가 있지만 굉장히 느슨한 관계. 언제든지 동업 해체할 수도 있고 느슨한 관계. 그다음에 총유라는 건 조합체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 굉장히 단체성이 강한 거죠. 우리 예전에 민법 총칙을 할 때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명칭이 아니라 단체성의 강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 조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 재건축 조합은 명칭이 조합이라고 돼 있지만 얘는 우리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단체성이 강한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고 순수한 동업 관계가 조합, 비법인 사단.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 가령 3명이서 돈 모아서 치킨 가게를 열었을 때 그 치킨 가게 누가 소유하느냐? 조합원 전원의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 비법인 사단,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 종중이나 교회 있죠. 또는 재건축 조합 이런데 얘네들 재산, 종중 재산이나 교회 재산은 뭐라고 하느냐? 구성원들 전원의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8페이지 서설의 의 부분에 보시면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고 단순히 우연히 얽혀 있는 게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관계로 나뉘는데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공유, 합유, 총유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합 관계가 강하냐 약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점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319페이지에 공유, 우연한 거, 우연히.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각자 공유 지분이 있는데 공유 지분 이것은 독립된 소유권과 똑같습니다. 독립된 소유권. 언제든지 쪼갤 수가 있고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잖아요. 자기 공유 지분을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파트를 형제 2명이서 공동으로 상속했다. 그럼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형제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순수한 소유권처럼 다룬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얽혀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제한이 있어요. 합유나 총유의 경우에는.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이 총유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합유에는 지분이 있지만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처분에 제한이 있죠. 근데 총유는 뭐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차 2번에 보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유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공유에서 중요한 건 양가로 목차 3번에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 순수한 소유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32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죠. 즉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해서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는데 갑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상속인이 대신 또 상속을 받을 건데 갑이 자식들 뭐 상속인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공유자는 해피한 거죠. 자신의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 걸 뺀 만큼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267조 읽어봅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늘려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게 된다. 양가로 4번에 공유 지분의 처분, 소유권의 처분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 전부의 동그라미,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쳐요. 공유물 전체에.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를 최소한 그 절반만큼은 아파트 전체를 절반만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차를 했을 때 차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차임은 지분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321페이지에 공유자의 공유관계에서 263조 지금 봤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그다음 양가로 2번에 이 아파트를 공유한다라고 할 때 이걸 우리들이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에게 임대해서 임대사업으로 수입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공유물의 관리라고 해요. 공유물의 관리. 265조에 보시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밑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갑을병이 세 사람이 얘는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울 텐데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지분 과반수로 이거는 내가 쓰겠다. 관리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 나 혼자 쓰겠다. 또는 내가 내 친구한테 임대차 하겠다. 이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과반수니까 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거기 임대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임대차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쭉 넘기면 너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 일단 굵직굵직하게 기억을 하시고 323페이지에 양가 32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위반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배타적 사용이라는 건 지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배타적, 독점적으로 나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쫓아내고 혼자 그 공유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둘로 나눠봐요. 얘가 소수 지분권자냐, 과반수 지분권자냐로 나눠서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공유물 관리 행위잖아요.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얘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소수 지분권자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거예요. 위법.
위법해서 어떤 규율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2분의 1 지분권자라면, 자, 2분의 1 지분권자는 얘는 소수 지분권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자를 소수 지분권자라 하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기억을 보세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 공유자는 공유 토지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화비처 판례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자, X 아파트를 갑을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배타적으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혼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자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른 지분권자 갑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어떤 이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따라서 이것은 적법한 상태가 아니에요.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이제 구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구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는 물권적인 권리와 채권적인 권리, 항상 이 둘로 나눠보고, 물권적 권리는 우리 물권적 청구권 213조 14조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걸 보는 거고, 채권은 계약상 권리와 법에서 정한, 아직 채권 안 배웠지만 법정 채권, 특히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이게 이제 주로 문제예요. 741조, 750조. 계약상은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항상 이런 구조로 권리구제 수단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물권적 청구, 213조, 이게 소유권과 똑같다겠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너가 내 침해하고 있다,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서 213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보면 보존 행위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이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유리한 거니까, 보존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이 보존 행위는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상호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존 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 행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보존 행위라는 이유로 단독으로 자기에게 인도하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돼요. 갑과 을은 서로 충돌한데, 위법하지만 보존행위로는 개념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유자 상호 간에 서로 지금 소수지분권자, 얘가 지금 적법하지 않아요.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214조 방해배제 청구, 네가 단독으로 씀에 의해서
내 소유권 지분이 방해되고 있다라고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두 개 기억하세요. 보존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해배제 청구는 가능하다. 자, 이게 물권적 청구예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는 쉽습니다. 채권적 청구. 얘가 단독으로 쓰는데 가령 얘가 혼자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얘가 안 쓰고 다른 자한테 임대차 하면 차임이 날 거 아니에요. 차임이 월 100만 원, 원래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하면 100만 원 나온다 하면 이 100만 원을 50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사실은 100을 다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얼마만큼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에 얘는 절반만큼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은 두 개만 여기서 더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두 개만 정리를 하고 가죠. 일단은 거기 그 니은에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니은에 보시면 공유 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임대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며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임대라고 돼 있죠. 이게 제3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의 밑줄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잖아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돼 있고 넘겨보시면 그 얘기가 어디 있냐? 그 수정이 돼 있네요. 324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공유물의 보존이라고 돼 있고 265조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각자가 밑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단독으로 소수 지분권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동그라미 2번에 반환 청구 부분에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거기에 밑줄 소수 지분권자. 즉 아까는 임대차에서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고 지금은 다른 공유자가 근데 그 공유자가 적법하지 않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거기에 밑줄 긋고 X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지분권의 기초 거기에 밑줄 긋고 214조라고 적어주세요. 지분권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배타적 사용. 이거 두 번째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위법하다고 할 때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위법하다고. 뭐 언제 적법할까요? 이 제3자 그러니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일 수도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 무단 점유라면 당연히 위법한 거고 임차인이다. 즉 다른 공유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얘가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준 거야 얘한테.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위법하냐라면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적법한 것이고 얘가 소수 지분권자라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법한 경우만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적법한 경우는 이거랑 비슷하니까 위법한 경우는 언제냐? 무단 점유자 당연히 위법한 거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다른 공유자가 소수 지분권자라면 위법한 것이다. 뭐 이때 이제 나머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로 나눠서 물권적 청구는 이때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보존행위에 해당해서 전부를 인도하라 나한테. 공유물 전부를 나한테 인도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얘와 얘는 공유자가 아니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 점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라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존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보존행위에 해당하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권적 구제 방법이고 채권적 구제 방법은 얘가 단독으로 쓰는 바람에 내가 절반만큼은 나의 지분만큼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741조 부당이득 반환, 750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 액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얘한테 제3자한테 위법. 얘가 지금 이익을 얻고 얘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예, 무단 점유. 그러니까 얘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막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니까 이 기본만 잘 익히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돼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는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한 거면 적법하다. 위법했을 때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 위법한 거고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위법한 경우가 있는데 구제가 그 논리 구조가 달라요. 구제 방법은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는 보존행위라는 개념으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214조 방해배제 청구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구제 방법이고 채권적 구제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차임 상당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때는 물권적 청구 부분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부 채권적 청구는 일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부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 325페이지에 양가로 4 공유물을 처분. 자,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면 다른 자의 공유 지분도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이.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거기에 밑줄 긋고 전원의 동의, 쉬운 말로 하면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가 핵심.